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다시 시장과 페드의 간극 인식의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페드의 괴리는 늘 반복돼 왔었죠. 어떤 때는 시장이 맞았고 어떤 때는 페드가 맞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초입이었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이런 망언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시장이 옳았죠. 인플레는 일시적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실수를 범한 다음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전국이 된 때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부터였죠. 긴축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시장을 굴복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1년간 10회 연속 금리를 올려서 5%포인트로 제로금리를 5%로 올릴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올 들어선 증시엔 연내 금리나 피벗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만연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기루였죠. 그릇된 환상이었다는 걸 지금 투자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준연착륙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연착륙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3월 만에도 커졌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잠잠해졌죠. 그 이후에는 파월 의장, 페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FOMC 이후에 간극이 줄었던 시장과 페드의 전망, 예상이 좀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경로에 대해서 예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페드는 점도표를 통해서 최소한 2번 더 인상, 그러면서 중간값을 금리 중간값을 5.6%로 올렸고요. 하지만 시장은 기껏해야 한 번밖에 못 올릴 거야. 그리고 물가가 좀 완화될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투자은행들과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죠. 긴축 전국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종반부인데요. 야구는 9회 말부터고 축구는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5분 전이 상당히 중요해서 골 먹을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 종반부 시점에 페드의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페드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합니다. 이 페드와 시장의 간극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14일에 끝났었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리 동결도 했고 금리 최소한 2번 더 올릴 거고 했는데 제가 좀 주목한 발언은 2가지 정도입니다. 본인이 파월 의장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서를 제가 실마리를 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이미 기사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7월엔 일단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로 본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은 7월에 대해서 논의한 게 없고 어떻게 정할지 정하지도 않았고 라이브 미팅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쉬었으면 그 다음에 올릴 것이라는 의미죠. 이 건너뛰기, 스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I shouldn't call it a skip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건너뛰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뭐 make sense한 결정이다라고 실토를 했었죠. 그래서 7월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를 했죠. 그리고 둘째는 금리 인하 조건입니다. 물론 이게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파월 의장 페드의 거의 망고불변의 진리죠. 물가 목표제 2%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가 2%대로 떨어져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6월 FOMC에서 나온 점도표를 보면 피벗 시점은 당연히 내년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인플레는 PCE 기준으로 2% 후반 3% 초반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왔죠. 내년에도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 5.6에서 4.5%를 내릴 걸로 가정을 했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질문을 하니까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1년 후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도 뭐 예측한 것도 안 맞을 수 있는데 1년 후께 맞을 수 있겠어? 변수가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라고 밑밥을 일단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실질금리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낮추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실질금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현재 페드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고 PCE 기준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이 4%대고 CPI 기준으로도 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1%대 내지 0.5% 이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아닌 상황도 있죠. 근원 PCE 기준으로는요. 하지만 헤드라인 기준으로 해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인데 물가가 완화되고 플러스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일정률로 유지하면 실질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시중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플레가 완화하는 게 딱 보이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목표 2%대에 달성하지 못해도 기준금리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시장이 한때 기대했던 것처럼 올해 연중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죠.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위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대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기준금리는 인하할 수 있다. 실질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금리 경로에 대해서 상당한 힌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시점은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때겠죠. 파월 의장 말대로 5개월 연속 근원 물가가 4.6, 4.7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원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 금리 인하를 하는 첫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렌트비가 떨어져야 하고요. CPI 기준으로 봤을 때 렌트비는 떨어지고 있는데 자가거주비, 집주인이 생각하는 가상 렌트비가 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이게 좀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근원 인플레가 떨어지려면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FOMC 이후에 다시 시장과 페드의 간극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또 줄여야겠죠.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빨리 이거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가 FOMC가 끝난 이틀 뒤죠. 16일에 인플레와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이 시점, 이 맥락에서는 이게 매파적으로 읽히는 거죠. 페드의 임무는 2대 책무는 양대 책무는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인데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일각에서 금리 올리면 일부 은행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바꾸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은행권 문제는 대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조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FOMC 전까지 은행 위기 우려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는데 본인은 찬성하겠다,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월러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좀 약간 매파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 때 임명했던 이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인사들이죠. 약간 중립적이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과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임명된 페드 이사들의 발언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연거푸 출동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21일과 22일에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에 잇따라 출석을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6월 FOMC 때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시지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긴축에 상당히 반감이 큰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요. 전날 20일에는 페드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합니다. 비둘기파로 흔히 분류를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 21일 파월 의장이 하원에 나왔을 때 파월 의장 외에 다른 이제 지도부, 페드의 지도부, 필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 지명자와 리사 쿡 페드 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페드 이사 지명자들이 상원에 출석을 해서 인증 청문회를 합니다. 왜 청문회를 하느냐? 제퍼슨 이사에서 부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리사 쿡 이사는 임기를 연장해야 되고요. 최초의 히스패닉 페드 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처음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다 인증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소신과 얘기를 어떻게 할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임명된 인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결과적으로 페드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페드의 의견은 이번도 마찬가지였지만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2일엔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해왔던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던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이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페드는 이렇고요. 7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럼 커지겠죠. 계속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된 기준금리 차이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1.75인데 2%포인트까지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페드는 뉴욕 증시가 너무 오르니까 이걸 좀 금융시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측면도 있는데 비해서 한국은행은 증시보다는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더 올리면 이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커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더 경착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이렇게 올랐던 역전 현상이 심했던 적은 없지만 이걸 고려를 하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미국은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처럼 계속해서 선전포고 예고편을 날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7월 FOMC가 한 금통위보다 먼저 열리면 그나마 한은이 결정을 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은 금통위가 언제 열립니까? 7월 13일에 열립니다. 근데 FOMC는 언제입니까? 그 2주 후인 26일에 열립니다. 미국의 6월 CPI도 한은 금통위기 바로 전날 12일 밤에 나옵니다. 그나마 그걸 보고 금통위를 하는 것에 만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은의 특히 이창용 총재 머릿속은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창용 총재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던 게 있죠.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부터 한은이 독립했고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독립을 했는데 한인의 통화정책이 페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건 상당히 아직도 어려운 지난한 과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지금 통화정책과 한국의 거시 환경은 미국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온도차가 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시 환경이 상당히 다르죠.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3% 초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지금 3.5 정도 되거든요.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습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2% 가까이 높고 일본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때 참 역사적으로 아주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준은 뭐 한국, 일본, 미국 조금씩 다릅니다. 뭐 한국은 집값이 반영이 안 되고 월세만 반영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 낮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바닥을 치고 부동산이 약간씩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될 텐데 그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랬던 적이 없는 거죠. 게다가 추경호 부총리 말처럼 이르면 6월에 한국의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원 물가는 아직도 4%대죠. 근데 전체 헤드라인 물가만 보면 한국은 금리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근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바로 외환 시장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죠. 하지만 환율은 아직까지 지금은 1,200원대로 안정세입니다. 무역 적자를 15개월째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 10일마다 관세청에서 수출 자료를 공개하는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왔습니다. 1월부터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우리가 고려하는 건 이게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15개월 연속 적자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경기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의문인데 일단 KDI 국책연구소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군부를 뗐고 기재부에서도 약간 맞장구를 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영역이지 확신의 단계로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유심히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죠. 두 자릿수 10%대였다가 8%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는 인플레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 전국에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유럽에 싼 물건이 안 들어오면서 영국 내 물가는 더 오른 겁니다. 선진국들은 뭐 금리 인상을 쉬어가겠다. 물론 미국도 쉬어가고 호주, 캐나다도 쉬었다가 다시 올리고 있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구한테 생각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이미 영국은 어땠습니까?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2일 목요일에 14회 연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의 기준금리는 4.75%가 됩니다. 고금리에 고물가에 파운드값이 떨어지는 고환율로 인해서 영국 보수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뭐 20-30%대로 반토막이 났고요. 영국 중앙은행 BOE에 대한 신뢰도도 거의 역대 최악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50%가 기준이 그것도 훨씬 미달한다라는 거죠. 뭐 1900년대 초 중후반 때 영국병이라고 했었잖아요. 복지에 편승해서 무기력함 이런 게 영국에 만연해서 영국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뒤처지는 이로 인해서 영국 내 무력감이 드는 영국병이 또다시 도질 위기에 있는 거죠. 영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싫어도 고를 외치고 있는데 터키는 백도 유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고인플레 속에서 터키는 거꾸로 청개구리 정책 기준금리를 인하해왔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친시장적 인물로 바꿨었죠. 뭐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IB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친시장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22일에 터키가 8%대인 기준금리를 거의 15% 이상, 16% 이상으로, 즉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기 전 2021년 중반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20일에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남미도 칠레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로 다시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거죠.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각국의 마이웨이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도 잘 버티고 있지만 물가가 높아서 그렇게 하지만 세계 각국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 체력, 펀더멘탈, 맷집이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서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처럼 클럽도 써보고 사면 안 될까? 서비스도 명품이라고? 혹시 마음 바뀌면 이유 있는 선택 야마하